자, 그러면 계속해서 고소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고소를 할 때 소송행위 능력, 즉 고소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이 고소 능력이 뭐냐 이거죠.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고소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민법상 행위 능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행위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성년자의 기준이 물론 이제 연령이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자, 고등학생 정도의 정신 능력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법상은 행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고소 능력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안 되겠죠. 고소 능력은 이러한 민법상의 행위 능력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뭘까요? 자, 확인해 볼까요? 아이고, 많이 갔네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고소 능력이 나오죠. 고소 능력이란 뭐예요?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비록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능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범죄 피해를 입었구나, 그리고 내가 고소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비록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고소 능력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고소권이 있는 자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소권이 있는 자라고 하는 행위 제한이 있고요. 수사기관에 대해서, 상대방이 수사기관이에요.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또 뭐죠? 범인의 처벌을 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때 방법은 서면이나 구술로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나 사경은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때 조서를 작성한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는지는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증명에는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이 있는데, 이 친고죄에서의 고소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범죄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송법적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해 미친다. 이거는 고소 불가원의 원칙 중에, 이건 공범 문제가 아니라 죄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명문 규정이 없지만 학설상 인정해주고 있고 판례도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행 당시 고소 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 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 기간은 언제부터요? 고소 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한다. 그래서 고소 능력이 없었는데요. 그러면 그 범인은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렇게 됐는데, 범인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런 정신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이건 내가 피해를 입은 거고 이거를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걸 아는 나이가 됐다면 그때부터 고소기간은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거기 제가 지나왔습니다만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개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점은 뭐죠? 엄격한 증명은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엄격한 증명이고, 반면에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로운 증명은 이걸 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해서도 증명할 수 있고, 또 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그죠? 상당한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증명이죠.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자, 몇 번이 정답입니까? 예, 4번이 정답이군요. 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 미친다. 근데 요거는 암기사항인데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예,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예, 반의사불벌죄지 친고죄가 아니에요. 예, 반의사불벌죄고 친고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친고죄고 무엇이 반의사불벌죄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형법을 하시면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예요.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면은 이게 바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인데 예,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이 없어요. 미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우리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312조잖아요. 예, 307조와 309조 등에 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 이게 이른바 309조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인데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가 됩니다. 이 조항이. 자,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조서를 꾸미긴 했는데 얘가 어디다가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 어디다 쓴 거예요? 예, 요거는 분명히 고소권자를 증인이나 피해자로 했으니까 이건 참고인 진술 조서가 되겠죠? 그죠? 거기에 이제 고소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리인에 대한 고소의 경우 고소기관은 대리 고소인이 아니라 그죠? 대리인에 의한 고소예요. 이때는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맞죠? 잘 안 눌러집니다.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 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즉 고소 불가분, 고발 불가분 원칙이 적용이 없다는 얘기니까 자,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2번이 정답인데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고소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 자체가 고소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을 대리권으로 볼 거냐 아니면 고유권으로 볼 거냐 문제인데 이건데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 생각해 보시죠.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 근데 그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있다? 만약에 대리권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면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법정 대리인에게 고소권을 인정해 준 취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친고죄를 저질러 놓고 그리고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적어도 그 법정 대리인이 비록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 이외에 그 친고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대리권으로 본다면은 고소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고유권으로 봐요. 고유권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고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판례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저작권법 위반죄의 피해자가 저작권, 예,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란 것, 이것이 고소로 볼 수 있겠느냐?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즉 철저히 조사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처벌해달라는 의사가 없죠? 예, 철저히 조사해 주시오 라고 하는 의사표시, 요거는 하나의 고소로 보기는 어렵다. 자, 그 다음에 고소의 방법이죠.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의 고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폭행죄에 있어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할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요거는 사실은 피해자가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상속인이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과연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둔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즉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그 의사표시를 제시할 수 있느냐 이건데요. 이 점에 대해서 네, 판례 원문이 안 나와 있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의사 능력이 있다면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그 의사 표시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누군지 아시죠? 상속인이 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 고소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고소에 취소는 할 수 없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음 7번 문제.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됐음에도 친고죄로 규정되었다가 지금이니까 고소가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건데 고소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된 겁니다. 그 후에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유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됐다면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그때는 치유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원래 친고죄가 아니라 비친고죄였다는 거예요. 비친고죄였다면은 처음부터 고소 없이 공소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소제기는 원래 친고죄로만 남아 있다면은 이것이 무효가 되는데 원래가 비친고죄였으니 처음부터 제기한 이 공소제기는 고소 없이 제기한 공소제기라 하더라도 적법 유효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는 안 돼요. 원래 친고죄인데 고소 없이 공소제기했다가 사후에 고소를 받았다? 그랬을 때 이 공소제기가 유효로 되느냐?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꼭 양자를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친고죄를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이렇게 된 건데요. 물론 둘 다 고소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 친고죄였으니까요. 친고죄인데 얘가 고소 없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공소제기는 원래 무효라고요. 근데 나중에 공소장 변경이 돼서 비친고죄가 되었다면 그때는 이게 처음부터 비친고죄로 공소제기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하다 이거예요. 하자 치유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비친고죄로 공소제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친고죄였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고소 없이 한 이 공소제기는 적법한 공소제기가 아닌 거죠. 그죠? 이거는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 없이 공소제기했으니까 이거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공소기각 판결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서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그렇죠, 고유권입니다.
법정 대리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그래서 고유권이에요. 대리권이 아니라.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거 개념이 되겠군요.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심한 의사표시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이때는 법원도 들어가는 거죠. 법률의 소송의 의무로 공소 제기 전에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호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되겠다. 맞죠? 다음 8번입니다. 다음 중 고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정답은 1번이 옳은 지문이 되죠.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심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었더라도 철회 의사표시가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이거는 고소나 또는 처벌, 고소의 취소,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의 능력은 행위 능력하고는 무관하다. 행위 능력하고는 다른 거다. 라고 하는 이 개념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예, 맞닿아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맞는 질문이 되겠고, 2번은 틀렸죠. 반의사 불벌죄에서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고소를 못하는 직계 비속은 고소할 수 있어요. 이게 틀린 거고. 강간치상죄, 이건 비친고죄입니다. 공소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공소하기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치상의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요. 강간치상인데 치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럼 강간죄가 되겠죠. 그럼 강간죄는 과거에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뭐죠? 고소 없이 공소 제기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으니까요. 고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소 제기는 위법 무효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무죄가 아니라 뭐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나왔죠? 공소기각 판결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고소불가분 원칙이 나오는데, 자, 1번 문제. 고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요. 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디 볼까요? 강간미수죄와 강금죄의 상상적 경합관계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강간죄는 친고죄였고요. 강금죄는 친고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중한죄인 강간미수죄에 대해서 고소가 취소했다면 가벼운 죄인 강금죄로도 처벌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의 효력은 우리가 이 강금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지 형사상 다른 의미가 없어요. 예. 따라서 이럴 때는 강금죄로 처벌, 고소 취소의 효력이 강금죄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건 원래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강금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1번은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겠고요. 예, 2번도 맞죠? 고소가 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독하다라고 하는 거. 예, 사기죄의 피해자는 자신의 장인을 고소할 수 없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죠. 예. 자, 다음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범 간에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건 뭘까 이건데요. 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233조의 규정은 반의사 불벌죄에도 준용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틀린 거고.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도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이 절대적 친고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자에 대해서 친고죄다라는 얘기예요.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럼 상대의 친고죄는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친고죄가 되기도 하고 친고죄가 되기도 않기도 하는 거죠. 예컨대 갑을 병이 A에 대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갑과 을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친고죄가 될 수 있고 병에는 아무런 친족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비친고죄가 되겠어요. 이때 A가 갑에 대해서 고소했다면 그럼 을에 대해서도 고소 효력이 미쳐요. 이때 A가 을이나 갑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했다면 그러면 을이나 갑에 대해서도 고소 취소 효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병은 무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 불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예. 그게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의 차이점이에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나 직권에 의해서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그러면 이때 고소 취소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고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맞죠? 자, 다음 2번 문제. 자, 고소 불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역시 3번인데요. 예,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자유로운 증명으로 속하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고요. 고소의 유무. 왜 자유로운 증명이라고요? 예, 범죄 사실이 아니라 소송법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아, 이건 1번은 우리가 봤던 질문이 되죠? 예, 2번도 봤던 질문이 되겠고, 예, 이것도 우리가 이해했던 질문이죠. 공범 중에 누군가가 1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1심에 계속 중인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할 수 없어요. 예, 그 얘기입니다. 하나가 더 넘어갔네요. 자, 3번 문제.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 예, 정답은 4번이 옳습니다. 그러면 4번은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 1번, 2번, 3번은 틀렸다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나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 아닌 제3자를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죠. 이때 고소기관은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죠? 예. 원래 피해자죠. 예. 그래서 여기 고소인이 이게 틀린 거고요. 고소 또는 처벌을 심하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처리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소심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아니죠. 취소도 역시 효력이 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뿐만 아니라 고소 취소의 효력도 미치는 거예요. 전 공범자에게. 자, 그러면 4번은 맞는 얘기죠. 네, 이건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 되겠군요. 됐습니다. 그러면 고소의 취소와 포기 문제로 넘어가죠. 자, 1번. 고소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항소심이 제1심 공소기각 판결이 위헌함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다시 환송한 경우. 왜 환송하느냐 하면요. 공소기각 판결했다는 얘기는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재판한 것이 아니라 형식 재판으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1심을 제대로 재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다시 환송합니다. 이미 1심 판결이 한 번 선고되었던 이상 파기 환송 후 다시 진행된 1심 절차에서 고소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때는 1심이 다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능하다. 앞서 재심의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예, 파기 환송한 경우에도 가능한 거죠. 자, 고소를 취소하잖아요. 그럼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처벌 심항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자는 다시 처벌을 심항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고소 취소의 효력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앞서 봤던 질문이죠? 똑같은 판례가 다시 나왔네요. 예, 역시 항소심에서 고소 효력이 없다는 거.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역시 3번이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다.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친족이 피의자라고 한다면 그때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그죠? 후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후견인이 범인이거나 아니면 후견인의 친족이 범인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후견인이 아닌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해서 고소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무효심결 확정 전에 무효심결 확정 전에 고소를 하더라도 그러한 특허권에 기한 고소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를 볼 수 없다. 지금 이 특허권 침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특허가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 특허권을 갖게 된 거죠? 그때 고소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효심결이 확정됐다. 그 특허권이 있는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소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법한 고소를 볼 수는 없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심결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거 특허 사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행정심판인 거죠. 행정심판. 그래서 우리가 재결이라고 하는데 이 특허에 대한 그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심결이란 말을 써요.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여기도 보시게 되면 소극이죠. 친고죄라고 한다면 고소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그렇겠죠. 자, 여기까지가 수사의 단서. 그 다음에 제3절 임의수사가 되겠는데 여기서부터는 수사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란 얘기고 예외적으로 강제수사가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임의수사가 원칙이지만 임의수사가 자유롭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역시 임의수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되는데 임의수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의자 신문이 있고요. 그리고 참고인 조사, 그리고 또 뭐예요? 사실 조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 피의자 신문이 중요하죠. 이때는 잘 아시겠지만 진술 거부권 이거 고지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소환 방법이 있었는데요. 소환 방법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의동행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피의자를 소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신문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누가 참여한다고요? 변호인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때 변호인이 원칙적으로 참여를 인정해주고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은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반면에 참고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 고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건 요하지 않는다는 거. 나중에 이제 피의자 신문이 다 마치게 되면은 조서를 작성하게 되죠. 이때 조서에는 그 피의자의 이것이 누구에 대한 조서인지를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명 날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만 나중에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른바 형식적 진정 성립이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건데 이제는 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립의 진정은 실질적 진정 성립, 다시 말하면 그 진술이 내 진술대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가 되겠어요.
반면에 사용자성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술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다. 객관적 진술과 일치한다. 라고 하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가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제수사의 규제는 뭐예요? 영장주의예요. 영장주의. 그죠? 영장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교도소에서 영장 없이 마약류 사범에게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하여 월 1회씩 소변을 채취하여 제출한 것, 이것이 영장주의에 위반되느냐? 이 영장주의가 적용되려면요, 영장주의는 대상이 강제 처분이라 해야 돼요. 이 강제 처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상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강제 처분을 굉장히 좁은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확대하지 않고 이른바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제한해서 보게 됩니다. 강제처분의 헌법재판소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해서 소변 채취를 요구하는 거죠. 만약에 소변 채취에 응하지 않게 되면 어떤 법적 불이익이 부과돼요. 그러니까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변 채취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소변을 제출할 마음이 없는데 그 법적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소변을 채취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것이 강제처분이 아니냐? 그럼 그냥 강제처분하려면 영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였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본다고요? 소변을 채취하는 것이 과연 강제처분이 되려면 만약에 소변 채취에 응하지 않았을 때 소위 여기서 모든 교도관 등이 강제로 소변을 채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강제로 소변을 채취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소변 제출하지 않았어? 그럼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네가 받아야지. 이런 법적인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소변 채취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판례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어떤 것도 있냐? 이 음주 측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음주 측정이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면 이 소변 채취도 마찬가지고요. 음주 측정도 마찬가지인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장주의 위반 아니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음주 측정할 때 영장 제시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보셨죠? 그런데 음주 측정을 거부할 때 그러면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못해요. 기껏해야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뿐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음주 측정을 강제 처분으로 보려면, 즉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 처분으로 보려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부자를 경찰관이 불러서 막 배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호흡을 측정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강제 처분으로 우리 판례는 헌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좁게 보기 때문에 역시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말 탐지기 사용은 어찌저로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을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그럴 경우라도 정황 증거로 쓰는 거지 직접적인 증거로 쓰지는 못한다. 이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반면에 앞서 음주 측정 자체는
강제 처분이 아니라고 봤는데 음주 추정을 위해서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한다는 것은 이건 다른 거죠. 그죠? 이거는 형사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 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 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 채취를 강제하는 구경범죄 처벌법. 이 지문 채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요게 아마 과태료가 10만 원인가 얼마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문 채취에 불응했을 경우에 법적 불이익은 줘요. 그렇지만은 지문 채취를 수사 경찰 공무원이 강제할 수는 없어요. 너 손 이리네. 그래가지고 끌고 가서 지문을 콱콱 이렇게 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 강제를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 처분이 아니고 그렇다면 영장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건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재밌는 판례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넘어오셔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한계 선상에서 논의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감청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청. 전기통신의 감청. 도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 법 조문을 물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뭘까? 이건데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는 6월이 아니라 2월이 됩니다.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물론 이제 연장을 할 수는 있어요. 통신 제한 조치 청구 사건의 관할 법원이 누구냐? 법원에 이제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통신 제한 조치를 받을 통신 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범죄지 또는 통신 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 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이다. 그래서 관할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 보시면 뭐 충분히 이해하실만 해요. 그 다음에 허가서가 발부됐다면 지방법원 접수 담당자는 처리 상황 카드를 대비로 하고 그 보호기한은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요거는 조문이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긴급통신 제출을 했다면 이건 뭐냐면 허가 없이 먼저 통신 제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몇 시간 이내에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중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뭘까? 이건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법원에 대하여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고등검찰청 검사냐? 그게 아니라 그냥 검사예요. 검사면 되지 고등검찰청 검사로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번은 관할 우리가 봤던 것이고 위에서요. 이때 청구를 할 때 서면으로 해야 되겠고 그 이유와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되겠다. 다 조문입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임의수사 방법으로 오셔서 피의자 신문이 되겠어요. 자, 1번 문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원래 신문 중이 아니라 신문이 끝난 다음이에요. 원칙적으로.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원래는 신문이 끝난 다음에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는 적절하지 않은 신문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다만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긴 한데 그때는 뭐죠?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때는. 예, 이건 참여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피의자 신문 과정에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피의자와의 접견 요청권도 인정해줘야 되겠고 변호인과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 참여권도 인정해줘야 된다. 물론 어떤 경우에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은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변호인이 두 사람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지난번에 나왔었죠. 누가 피의자가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다면 검사나 사경이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해야 된다. 네. 뭐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상 녹화입니다. 수사기관의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근데 2번이 틀렸다. 사실 그 피의자 신문 과정에 여러분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영상 녹화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오버하는 경찰관이 없다면 그건 영화가 아니죠. 그래서 범인을 범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수사관이 범인에게 좀 가혹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영상 녹화하는 그 카메라를 돌려놓지 않아요? 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건 뭐 어쨌든 극적인 효과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어쨌든 영상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 영상 녹화를 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데, 자, 뭐가 잘못됐냐면 2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조서의 진정 성립의 증명을 위한 영상 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를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이 녹화될 것일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어디 보시면 좋겠느냐면요. 여러분들 312조 2항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검사학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건데 1항이 만약에 요 2항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 작성되고 그 다음에 성립의 진정이 인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특신 상태가 인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립의 진정을 만약에 부인했다. 누가? 피고인이 부인했다. 그럴 경우에 보충 규정이 2항이에요. 그때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신 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립의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내용 자체는 그거는 진술한 대로라고 하는 실질적 증여성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 증여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즉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진술한 대로 그럼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녹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없다가 틀린 거예요. 이 영상 녹화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쓰이는데 하나가 이 성립의 진정, 또 하나가 기억 환기용이에요.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기억 환기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 녹화물의 조사 신청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고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에 한 조사는 어처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내가 피의자 신문조서 과정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검사는 그것이 성립의 진정을 부정하는 건지 아니면 인정하는 건지 인정을 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참고인 진술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럴 경우에
참고인 조사나 아니면 피의자 신문 당시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그럼 네가 한번 봐라 이거죠. 그때 누가 제일 답답한 거예요? 피고인이 답답한 거예요? 변호인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면 검사가 답답한 것입니까? 당연히 검사가 답답한 거지. 그죠? 그걸 증거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죠? 검사. 그래서 원칙적으로 검사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정선임의 증명을 위한 영상 녹화물은 증인 등 목록에 기재해야 된다는 것. 예. 그리고 이때는 영상 녹화물은 다른 데 카메라 돌리면 안 됩니다.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예, 이건 당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수사기관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진정선임의 증명을 위한 영상 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이거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의 임명 난이도 설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이 영상 녹화된 것이어야 한다. 만약에 왜 이런 기준을 뒀을까요? 편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피의자 및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리 영상 녹화 사실 알려줘야 된다. 예, 이거는 미리 알려주면 족한 것은 피의자고요. 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예,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 피의자의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달라요. 피고인 아닌 자의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 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 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작과 조사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기업 환기를 위한 영상 녹화물의 조사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예, 3번의 경우에는 예, 거기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양자를 구별하시라는 얘기죠. 검사는 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작과 조사 장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진술과 조서 기재 내용의 동일성을 다투는 부분의 영상 구체를 측정할 수 있는 시각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피고인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 녹화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하여야 한다가 틀린 거고, 기업 환기료 영상 녹화물의 조사는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안 한다. 앞서 누구라 그랬어요? 검사지 피고인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검사의 신청이죠? 경사의 신청이 안 한다라는 거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피의자의 진술의 영상 녹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사경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영상 녹화물의 재생을 통해서 증거 논의할 수 있다. 그건 안 됩니다.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도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보충 규정이 이른바 조사자 증언제도라고 해서 316조, 네, 316조를 보완한 것입니다. 자, 1번 우리가 봤던 거죠. 자, 요거 이제 절차입니다. 영상 녹화가 완료됐다면은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라고 기명란이 또는 서명하게 해야 된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 요구가 있다면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진술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영상 녹화를 한 다음에 어떻게 영상 녹화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예.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뭐냐 이건데 4번이 잘못됐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경우에 영상 녹화를 마친 후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게 아니고 피의자는 영상 녹화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면 돼요. 마친 후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진술 거부권이 되겠죠. 인정신문하기 전. 예, 검사의 모두 진술 다음에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있잖아요. 이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술 거부권의 내용입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그 외에도 또 어떤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진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너한테 불리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과 만약에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다면 그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 보실까요? 형사소송법상 수사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뭘까? 이건데, 예, 3번이 틀렸다.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알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틀린 거고. 피의자의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이거는 잘 알겠지만 피의자가 지정하고, 지정이 없다면 검사나 사경이 지정한다는 거. 예, 신문 중이라도 원래는 신문 후에 진술할 수 있는 건데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승인을 얻어서 하는 거죠. 예. 검사나 사경은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할 진술을 쓸 수 있고 이게 바로 참고인 조사죠. 이 경우 그의 동의를 얻어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이 영상 참고인에 대한 참고인 그 조사는 동의를 얻어야만 영상 녹화할 수 있어요. 이게 피의자 영상 녹화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고2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